저는 올해 70입니다. 분식집 아줌마가 떡볶이 뜨다 말고 제 며느리를 보고 딱 한마디 했죠. 아직도 다이아몬드로 사람 등쳐먹고 다니냐고요. 그날 우리 집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며느리 미르가 아침부터 강남 어디 파인다이닝을 예약했다며 신이 났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곳이 영 불편했죠. 40년을 미장공으로 살다가 무릎이 나빠져서 이제는 빌라 경비원으로 연명하는 사람입니다. 낡은 주황색 공구 가방 하나가 제 보물 전부예요. 미르가 제 옷을 훑어봤어요. 아버님, 그 점퍼는 좀 그렇지 않냐고 했죠. 저는 10년 넘게 입은 옷인데 뭐가 문제냐고 되물었습니다. 미르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강남 레스토랑인데 격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났습니다. 격이라는 게 옷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들 도윤이 중재에 나섰어요. 아버지, 오늘만 양보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짐짓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피했죠. 거울을 보니 확실히 낡았더군요. 하지만 이게 저예요. 꾸며서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에 도착하니까 예약이 안 되어 있었어요. 미르가 직원한테 따졌죠. 분명히 예약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 광경이 민망했습니다. 도윤도 얼굴이 빨개졌죠. 저는 그냥 시장 분식집 가자고 했어요. 집 근처 시장에 괜찮은 데가 있다고 했죠. 미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생일인데 분식집이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떡볶이 순대가 제일 좋다고 했죠. 결국 우리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최분식 아줌마네 가게였어요. 저는 가끔 퇴근길에 들러서 소주 한잔 하던 곳이었죠. 분식 아줌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생일이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죠. 그런데 분식 아줌마가 미르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떡볶이를 뜨던 국자가 멈췄어요. 아줌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당신 장미르 맞지? 아직도 사람 등쳐먹고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장미르라고 했어요. 저는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미르는 얼굴이 새하얘졌죠. 도윤이 뭔 소리냐고 물었어요. 분식 아줌마는 계속 미르를 노려봤습니다. 우리 언니 인생 망친 년이라고 했어요. 엘리펀트 뷰티 기억 안 나냐고 물었죠. 미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저는 며느리라고 불렀죠. 하지만 미르는 그냥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계산도 안 하고요. 도윤이 황급히 뒤따라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식 아줌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위분 불쌍하시겠다고 했죠. 저는 무슨 말인지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8년 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엘리펀트 뷰티라는 다단계 회사가 있었다고 했죠. 미르가 거기서 다이아몬드 등급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다이아몬드가 뭐냐고 물었죠. 아줌마는 최상위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수백 명을 끌어들여 돈을 뜯어낸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줌마 언니도 그때 2천만 원을 날렸다고 했죠. 저는 떡볶이를 한 입도 못 먹었습니다. 생일이 뭐가 중요한가요? 제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죠. 격이 어쩌고 하던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니. 저는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주황색 공구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경비실 의자에 앉아서 CCTV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죠. 화면 속 사람들은 평범하게 들고 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분식집으로 갔어요. 최분식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어서 오라고 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8년 전 일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어요. 아줌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줌마 언니는 당시 50살이었대요. 노후 자금을 모으려고 엘리펀트 뷰티에 가입했다고 했죠. 미르가 직접 설득했다고 합니다. 매달 100만 원씩만 넣으면 1년 뒤엔 2배가 된다고 했대요.
화장품 판매 수익이 어마어마하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게 다단계 아니냐고 물었죠. 아줌마는 그렇다고 했어요. 하지만 불법 다단계였다고 했습니다. 실제 제품은 거의 없었대요. 그냥 신규 회원 돈으로 기존 회원한테 배당하는 폰지 사기였다고 했죠. 아줌마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남긴 거라고 했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죠. 계약서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미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추천인 란에도 미르 이름이 있었죠. 아줌마가 핸드폰도 꺼냈습니다. 언니 폰에 남아있던 음성 메시지래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죠. 미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이번 달 실적이 부족하니까 지인 한 명만 더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야 다이아몬드 유지가 된다고 했죠. 저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맞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부드러운 말투와는 달랐죠. 날카롭고 강압적이었습니다. 아줌마가 파일을 제 폰으로 보내줬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죠. 그리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보물인 주황색 공구 가방을 꺼냈어요. 40년 동안 함께한 가방이죠. 가방 바닥에는 이중 구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중요한 서류를 넣어두는 곳이었죠. 저는 그 안에 계약서 사본과 음성 파일을 저장한 USB를 넣었습니다. 누구도 모를 장소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미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도유는 방에 들어가 있었죠. 미르가 저를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제 그 아줌마 말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미르가 계속 말했어요. 저 사람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투자 실패하고 자기한테 화풀이하는 거라고 했죠. 저는 그럼 다이아몬드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미르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미르가 웃었습니다. 그건 옛날에 화장품 회사 다닐 때 직급이었다고 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했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미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나가서 헛소리 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조용히 사시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그건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이 문을 두드렸죠.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자꾸 아내한테 그러시냐고요. 질투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질투라니요. 하지만 도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방을 나갔죠. 저는 그날 밤 주황색 공구 가방을 베개 삼아 잤습니다. 가방 속 증거들이 제게 힘을 줬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겁니다. 저는 최분식 아줌마와 함께 작전을 짰습니다. 8년 전 피해자들을 다시 모으기로 했죠. 당시 온라인 카페가 있었대요. 피해자들이 서로 위로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령 카페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카페에 하나하나 쪽지를 보냈습니다. 경비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댓글을 달았죠. 나이 든 사람이 컴퓨터를 다루는 게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포기한 거죠. 8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저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요. 장미르가 다시 활동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번엔 막을 수 있다고 했죠. 사흘째 되던 날 첫 답장이 왔습니다. 아이디는 희망이920이었어요.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경비실 근처 카페로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 시간에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29살쯤 돼 보였어요.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죠.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남정술 씨 맞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여자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름을 유수진이라고 했죠. 8년 전에 21살이었대요.
대학교 1학년이었답니다. 수진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당시 학교 선배가 엘리펀트 뷰티를 소개해 줬대요. 아르바이트보다 돈을 잘 번다고 했답니다. 수진은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던 차였대요. 미르를 처음 만난 건 설명회에서였답니다. 미르가 무대에서 화려하게 발표했대요. 한 달에 500씩 버는 게 꿈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수지는 부모님 몰래 500만 원을 대출받았대요.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죠. 전부 엘리펀트 뷰티에 넣었답니다. 미르가 3개월이면 원금 회수된다고 했대요. 하지만 2달 만에 회사가 무너졌답니다. 대표가 해외로 도주했어요. 수지는 5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죠. 결국 대학을 그만뒀답니다. 등록금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1살 아이가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금은 편의점에서 일한대요. 대학은 포기했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어요. 당시 쓰던 폰이래요. 그 안에 녹취 파일이 남아있대요. 미르와 통화한 내용이랍니다. 저는 파일을 받았죠. 수진이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도 보여줬어요. 미르가 보낸 독촉 문자들이었죠. 실적이 부족하니 친구를 더 데려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안 그러면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협박했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이 결정적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죠.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진이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나다 라이프 설명회가 있대요. 미르가 그 회사 고문으로 있다는 소문을 들었답니다. 수진이 잠입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험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수진은 고집했어요. 이제는 자기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8년 동안 숨어 지내는 것도 지겹다고 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허락했죠. 대신 조건을 달았어요. 혼자 가지 말고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작전을 짰습니다. 수진이 신규 회원인 척하고 들어간대요. 녹음기를 숨길 거래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카페를 나서는 수진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며느리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진처럼 인생을 빼앗긴 사람들을 위한 거죠. 저는 주황색 공구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유수진과 약속한 날이었어요. 가나다 라이프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저는 평소보다 일찍 경비 근무를 마쳤습니다. 수진과 강남역 근처에서 만났어요. 수진은 단추형 카메라를 셔츠에 달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엔 소형 녹음기도 넣었다고 했어요. 저는 불안했죠. 혹시라도 들키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시라고 했죠. 10분에 한 번씩 화장실 간다는 신호를 보내겠대요. 문자로 체크 표시를 보낸답니다. 만약 신호가 안 오면 바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설명회장은 호텔 지하 컨벤션홀이었습니다. 화려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가나다 라이프 새로운 기회라고 적혀 있었죠. 사람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문 너머로 호텔 입구가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수진한테서 체크 표시가 왔어요. 들어갔다는 신호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다시 체크 표시가 왔어요. 무사하다는 뜻이었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순 없었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수진한테서 긴급 문자가 왔습니다. 미르 등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죠. 드디어 며느리가 나타난 겁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체크 표시가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느낌표가 3개 붙어 있었죠.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45분쯤 됐을 때 수진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카페를 나갔죠. 수진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다 녹음했다고 했어요. 미르가 무대에 올라갔대요.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소개됐답니다. 초기 투자금 300만 원 이상이면 매달 1000만 원 보장이라고 했대요. 저는 그게 말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형적인 폰지 사기래요. 신규 회원 돈으로 기존 회원한테 주는 거랍니다. 수진이 더 중요한 걸 들었대요. 미르 옆에 있던 남자가 속삭이는 소리래요. 엘리펀트 시절 실력이 역시 그대로라고 했대요. 다이아몬드는 다르다고 했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어요. 미르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증거였죠. 수진이 영상 파일을 제 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다행히 미르는 아직 집에 안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도윤만 거실에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보여줄 게 있다고 했죠. 도윤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미르가 무대 위에서 말하는 모습이었죠. 초기 300 투자하면 월천 보장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엘리펀트 시절 실력 운운하는 남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도윤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화를 냈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죠. 어디서 구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피해자한테 받았다고 했어요. 도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모함한다고 했어요. 이건 조작된 영상일 거라고 했죠. 저는 조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듣지 않았어요. 도윤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죠.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미르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설득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요. 지금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주황색 공구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였죠.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들 도윤이 카페 창업 준비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다며 좋아하던 게 기억났죠. 그런데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바리스타 5년 차였어요. 돈을 많이 모았을 리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카페를 차릴 자금이 생긴 걸까요? 저는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도윤 방에 들어갔어요. 아들은 출근한 뒤였죠.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들어 있었죠. 상호명은 도윤의 작은 숲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끈 건 투자자 란이었어요. 엠스트라이프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죠. 대표자 이름은 박성철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서류를 촬영했어요. 그리고 최분식 아줌마한테 연락했죠. 아줌마 아들이 회사 조회를 좀 할 줄 안다고 들었거든요. 아줌마가 곧바로 전화를 줬습니다. 아들이 엠스트라이프를 검색해 봤대요. 정식 등록된 투자 회사래요. 하지만 실체가 불분명하답니다. 대표 박성철을 더 찾아봤대요. 10분쯤 지나서 아줌마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철이 8년 전 엘리펀트 뷰티에 있었대요. 루비 등급이었답니다. 미르 바로 아래 직급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미르가 과거 조직원을 통해 도윤 카페에 검은 돈을 넣고 있었던 겁니다. 자금 세탁이었죠. 저는 이 사실을 도윤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아들은 저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유수진한테 연락했어요. 피해자 중에 전직 형사가 있다고 했던 게 기억났죠. 수진이 연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이름은 김태준이었죠. 전직 강력계 형사래요. 지금은 은퇴해서 경비 일을 한답니다. 김태준이 제 자료들을 꼼꼼히 봤어요.
계약서 원본, 녹취 파일, 영상 자료까지 전부 확인했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입건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재 진행 범죄를 잡는 게 더 확실하다고 했죠. 가나다 라이프 계약 현장을 포착해야 한답니다. 김태준이 아는 기자를 소개해 준다고 했어요. 탐사보도팀에 있는 사람이래요. 함께 작전을 짜자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죠. 며칠 뒤 저는 기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이소희였어요. 3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함정 계약을 제안했어요. 큰 금액으로 계약하는 척하면서 현장을 포착하자는 거였죠.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미끼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고향 땅 서류를 꺼냈어요. 돌아가신 아내가 남긴 유산이었죠. 평생 못 판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써야 할 때였어요. 주황색 공구 가방 이중 바닥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감정가 2억 정도 나오는 땅이었어요. 이걸 담보로 큰 계약을 하는 척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소희 기자가 작전을 짰습니다. 도윤을 설득해서 함께 연기하자고 했어요. 아들이 장인한테 받은 땅으로 투자하겠다는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윤을 어떻게 설득하냐는 거였어요. 아들은 저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태준이 방법을 제시했어요. 도윤한테 카페 투자자 정체부터 알려주자고 했죠. 박성철이 과거 사기단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된답니다. 저는 그날 밤 도윤을 불렀습니다. 아들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성철의 전과 기록이었죠. 도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주저앉았어요. 자기 카페가 범죄 도구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아들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했죠.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작전 D-Day였어요. 도윤이 미르한테 말했죠. 장인어른께 받은 땅이 있는데 가나다 라이프에 투자하고 싶다고요. 미르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감정가 2억짜리 땅이라고 했습니다. 담보로 대출받아서 올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미르가 도윤을 껴안았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고 했죠.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구역질이 났어요. 미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철한테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자고 했죠. 큰 계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소희 기자한테 연락했어요. 시간과 장소를 알려줬죠. 기자가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도윤과 미르가 외출 준비를 했어요. 저도 따라가겠다고 했죠. 미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따라오냐고 물었어요. 저는 내 땅 서류인데 당연히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르가 할 말이 없었죠. 결국 셋이 함께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 라운지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박성철이 이미 와 있었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미르가 저희를 소개했어요. 남편 도윤이고 시아버님이라고 했죠. 박성철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역겨웠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이 여럿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중 몇 명이 피해자들이고 몇 명이 취재팀인지를요. 테이블 위에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어요. 천장 스피커에도 녹음기가 설치돼 있었죠.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박성철이 계약서를 꺼냈어요. 가나다 라이프 투자 약정서였죠. 초기 투자금 1억 5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1,500씩 배당받는 조건이었어요.
도윤이 서류를 꼼꼼히 읽는 척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냐고 물었어요. 박성철이 장담한다고 했죠. 미르도 거들었습니다. 자기가 보증한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곧 일이 벌어질 거였어요. 도윤이 펜을 집어들었죠. 서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라운지 문이 열렸어요. 이소희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맨이 뒤따랐죠. 조명이 켜졌어요. 장미르 씨 맞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엘리펀트 뷰티 연계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해명하시죠. 마이크가 미르 얼굴 앞으로 향했어요. 미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박성철도 당황했죠.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일어났어요. 유수진을 비롯한 피해자들이었죠. 모두 각자 피켓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 돌려달라고 적혀 있었어요. 최분식 아줌마도 있었습니다. 언니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사진 속 언니는 웃고 있었죠. 아줌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언니 2천만 원 돌려내라고요. 미르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구가 막혀 있었어요. 김태준이 서 있었죠. 경찰도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이 미르한테 다가갔어요. 장미르 씨 유사수신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렇게 말했죠. 수갑이 채워졌어요. 미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버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했죠. 당신이 먼저 이랬다고요. 박성철도 체포됐습니다. 둘은 경찰차로 끌려갔어요. 라운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도윤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아들 곁에 앉았죠.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다가왔어요. 고생하셨다고 말했죠. 방송 나가면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해자들이 저한테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유수진이 제 손을 잡았죠.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경찰차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르를 태운 차였죠. 저는 주황색 공구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반은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시작될 겁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난리가 났습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미르의 과거와 현재가 낱낱이 공개됐어요. 8년 전 엘리펀트 뷰티부터 최근 가나다 라이프까지 전부 나왔죠. 제보 전화가 쏟아졌답니다. 이소희 기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추가 피해자가 200명이 넘는다고 했죠.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대였습니다. 도윤은 그날부터 말을 잃었어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저는 아들 방문 앞에서 밥을 놓고 왔습니다. 먹지 않아도 계속 갖다 뒀어요. 사흘째 되던 날 도윤이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했죠.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도윤이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했죠. 카페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철한테 받은 투자금은 전부 피해자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 날 저는 방청석에 앉았어요. 피해자들도 모두 왔죠. 미르가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유사수신업법 위반, 사기, 자금 세탁 혐의였죠. 증거 자료가 제출됐어요. 제가 모은 계약서 원본, 녹취 파일, 영상 자료가 전부 나왔습니다. 미르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의뢰인은 단순히 홍보를 도왔을 뿐이라고 했죠. 실질적 운영자는 박성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르도 피해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수진이 촬영한 설명회 영상이 재생됐어요. 미르가 고문직함으로 무대에 서 있었죠. 초기 300 투자하면 월천 보장이라는 멘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펀트 시절 실력 운운하던 남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재판장이 미르한테 물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등급이 무엇이냐고요. 미르는 대답하지 못했죠. 증인으로 최분식 아줌마가 나왔어요. 8년 전 언니가 당한 일을 증언했습니다. 미르가 직접 찾아와서 설득했다고 했어요. 계약서 원본을 제출했죠. 유수진도 증언했습니다. 21살에 500만 원을 잃었다고 말했어요.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줄줄이 증언했어요. 노후 자금을 날린 사람, 전세금을 날린 사람, 사업 자금을 날린 사람들이었죠. 모두 미르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미르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시대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죠. 자기도 조직에 이용당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어요. 판결 날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방청석에 앉았어요. 도윤도 옆에 있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수백 명의 인생을 망쳤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했죠. 미르가 주저앉았습니다.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죠. 피해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도윤한테 말했어요. 큰 돈보다 큰 사람이 되라. 우리가 이긴 건 돈이 아니라 내 양심이라고 했죠. 도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주황색 공구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중 바닥을 열었죠. 그 안에 남은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제 이 가방은 증거를 담는 용도가 아닙니다. 다시 제 일상의 도구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가방을 닫았죠.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빌라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무릎이 아프지만 견딜만 합니다. 주황색 공구 가방도 여전히 제 곁에 있죠. 도윤은 카페를 정리한 뒤 새 일을 시작했어요. 시장 골목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상호는 남정술의 성실 반찬이었어요. 제 이름을 따서 지은 거죠. 개업날 도윤이 선물을 줬습니다. 손으로 직접 뜬 목도리였어요. 서툴지만 따뜻했죠. 저는 그 목도리를 받으며 울컥했습니다. 며느리 미르가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제 옷차림을 비웃던 모습이요. 하지만 진짜 따뜻함은 값비싼 천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사람다워졌다고요. 저는 아들 어깨를 토닥였죠. 내가 원래 착한 애였다고 말했습니다. 가게는 장사가 잘 됐어요. 도윤이 만든 반찬은 정직했거든요. 인공 조미료를 쓰지 않았죠.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최분식 아줌마도 자주 들렀어요. 반찬 맛있다고 칭찬했죠. 언니 제사 때마다 우리 가게 음식을 쓴다고 했습니다. 언니도 좋아할 거래요. 피해자 모임은 희망찾기 쉼터로 이름을 바꿨어요.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곳이 됐죠. 저는 경비교대 끝나면 늘 봉사를 갑니다. 유수진도 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상담사 자격증을 땄답니다. 피해자들을 돕는 게 보람 있다고 했죠. 저는 수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수진을 데려왔어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둘이 만나고 있다는 걸요. 수진이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됐다고 했죠.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용기 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도윤과 수진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넘어섰죠. 이제는 서로를 치유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저는 가끔 미르 생각을 해요.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죠. 하지만 동정하진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경비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시장 골목이 보여요. 우리 가게 간판이 반짝이고 있죠.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비싼 옷이 격을 만들지 않더군요.
땀과 약속과 양심이 사람을 만듭니다. 저는 40년 미장공으로 그걸 배웠어요. 주황색 공구 가방을 열어봅니다. 이제 그 안엔 증거 서류가 없어요. 대신 가게 열쇠와 장부가 들어있죠. 일상의 도구들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오늘도 경비 근무가 끝나면 가게로 갑니다. 도윤이 만든 저녁을 먹을 거예요. 수진도 함께 올 거래요. 우리는 밥을 먹으며 웃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정직한 손으로 만든 밥이 제일 맛있다는 걸요. 오래가는 건 화려함이 아니라 성실함입니다. 경비실 불을 끕니다. 그리고 가게로 향해요. 간판 불이 따뜻하게 저를 맞아줍니다. 남정술의 성실 반찬이라는 글씨가 빛나고 있죠. 저는 오늘도 이렇게 삽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따뜻하게요. 그게 제가 손자들한테 물려줄 유산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도윤이 웃으며 맞아줘요. 아버지 오셨냐고 묻죠. 저는 대답합니다. 그래 왔다. 우리 밥 먹자고요.